모니터 속에는 검은색 가운데 흰색 척추뼈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S자가 아니라 일자로 아주 반듯하게. 유학 시절 도시공학을 전공한 핀란드계 논문 지도 교수는 특정한 단어 몇 개를 반복해서 말하곤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했던 말 중 하나는 백본이었다. What is the backbone of your thesis? 처음에는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라 사전을 찾았던 기억이 난다. 뼈는 뼈인데 뒤에 있는 뼈? 단어의 뜻은 정말로 그랬다. 뒤에 있는 뼈, 척추, 등뼈. 동시에 근간이자 중추를 의미했다. 아래에서 혹은 뒤에서 무언가를 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단단한 것. 백본. 4번과 5번 디스크가 터지는 바람에 긴급 수술을 해야 했던 엄마 곁에서 이틀을 잔 적이 있다. 키가 낮은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 침대 쪽에서 엄마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내 척추가 너무 똑바로 서 있대. 휘어져 있어야 하는데 바보같이 똑바로 서 있대. 엄마는 같은 말을 반복하다가 흐느끼다가 잠들기를 되풀이했다. 나는 비몽사몽간에 그 이야기를 흘려들었다. 다음 공모전에 응모할 소설의 분량을 염려하면서. 평생 처음 찍어본 척추 엑스레이 사진 앞에서 나는 엄마를 떠올렸다. 엄마는 사라진 게 아니었다. 죽은 것도 아니었다. 엄마는 내 안에 있었다. 바로 저기, 조금 전에 옆으로 누워 찍은 사진 속에 있었다. S자로 휘어져 있어야 할 곳에서도 꼿꼿이 서 있는, 어둠 속에서도 하얗게 빛나고 있는, 똑바르고 반듯해서 아픈 엄마. 내 가장 깊은 곳, 나의 기둥, 나의 백본. 여기 하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름은 스코티, 나이는 8살, 엄마의 이름은 앤 와이스, 아빠는 하워드입니다. 이들은 미국의 평범한 중산층 부부예요. 토요일 저녁 곧 돌아올 스코티의 8번째 생일을 맞아 앤은 동네 쇼핑센터의 빵집에 가서 우주선과 발사대가 그려진 맞춤 케이크를 주문합니다. 월요일에 아들의 생일 파티가 있거든요. 주문은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빵집 주인은 특별 주문 사항을 주문서에 기입합니다. 빵집 주인의 퉁명스러운 태도 때문에 앤이 그와는 더 이상 말을 섞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을 제외하면 거기까지는 아무것도 특별한 건 없습니다. 삶에서 우연이란 종종 잔인한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가면의 이름은 하필이에요. 하필 자신의 생일 아침 스코티는 차에 치이고, 하필 차는 잠시 멈춰 서 있다가 스코티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고 가버리며, 하필 아이는 집으로 돌아가 모든 사정을 엄마에게 말한 뒤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하필 부부가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하며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빵집 주인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대고 하필
의사는 아이의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데다 하필 아이는 100만 명당 1명꼴로 발생한다는 특이한 혈관 폐색 증상에 의해 며칠 후 사망하고 맙니다. 일어난 모든 일의 앞에 하필이라는 말이 붙지만 떨어뜨려 보면 아주 불가능한 일들만은 아닙니다. 비행기가 추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7개의 실수가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하죠. 누적된 우연, 하필의 반복이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소설의 작가는 이 과정을 마치 관찰일지를 쓰듯 건조하고 담담하게, 그래서 불현듯 서늘한 느낌이 들도록 쓰고 있죠. 이 소설에서의 마지막 하필은 아마도 스코티의 죽음 이후 전화를 걸어온 이가 빵집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부부가 늦은 밤 빵집을 찾아가는 순간일 것입니다. 어린 아들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고통을 당한 부모는 갈 길 잃은 자신들의 분노를 빵집 주인에게 쏟아붓습니다. 빵집 주인에게 이들은 주문을 해놓고 찾아가지 않은 진상 고객일 뿐이기에 주인 역시 이에 맞섭니다. 그러나 곧 주인은 부부의 사연을 알게 되고 그러자 태도를 바꾸어 부부에게 갓 구운 시나몬 롤빵과 따뜻한 커피를 대접합니다. 부부가 빵을 충분히 먹고 허기를 채웠을 때 빵집 주인은 안쪽에서 또 다른 빵, 이름도 없는 검은 빵 덩어리를 가져와 먹어보기를 권합니다. 빵집 주인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하고 날이 셀 때까지 그들은 한자리에 앉아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소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에 공지하지 않았었나요? 2021년 11월 8일 월요일.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은혜가 마스크를 벗으면서 기침을 했다. 괜찮아? 내가 묻자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주부터 학생들 생활기록부 작성 때문에 학교에 일이 많다고 하더니 컨디션이 썩 좋지 않은 모양이었다. 허리 조심해. 알지? 전에 나 재채기 하다가 허리 나갔잖아. 은혜는 손을 씻고 나와 소파에 앉으며 답했다. 허리는 괜찮은데 목이 계속 따갑네. 타이레놀 줄까? 학교에서 먹고 왔어. 나는 괜찮을 거라고, 저녁에는 배달 음식을 시킬 거니까 조금 쉬고 있으라고 말하고는 씻기 싫다고 칭얼거리는 은채를 데리고 욕실로 들어가 씻겼다.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는 내내 아이는 요즘 빠져있는 시크릿 주주 노래를 불렀다. 내일은 더 떴다 내일은 꼭꼭꼭 빛날 거야 꼭 이룰 거야. 로션을 발라주고 속옷과 내복을 입히고 머리까지 말리고 다시 거실에 나오니 그때까지 은혜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똑같은 자세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계속 안 좋아? 은혜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뭐라고 말했다. 아이가 뛰어다니면서 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바람에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때운 짙은 어둠 속에 길을 잃고 방황해도 서로의 빛을 찾아 언제나 꿈 지킬래. 은채야, 잠깐만. 아빠랑 엄마 얘기 좀 할게. 아이를 진정시키고 은혜 쪽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똑똑히 들렸다. PCR 검사 해봐야겠다고. 보건소는 차로 15분 거리에 있었다. 검사 종료 시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어서 배달시킨 김밥과 떡볶이를 먹고 차에 탔다.
차 안에서도 은혜는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 은채는 뒷좌석에서 시크릿 주주 노래를 틀어달라고 했다. 도착해보니 보건소 주차장에는 자리가 없었다. PCR 검사를 받기 위해 도로까지 나와 줄 선 사람들이 보였다. 급하게 내비게이션을 검색해서 한참 떨어진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셋이 보건소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중간에 놀이터를 발견한 은채가 그네를 타고 싶다고 떼를 썼다. 여기 있어. 그럼 다녀올게. 아이와 실랑이를 하는 사이 은혜가 빠르게 보건소 쪽으로 걸어갔다. 방금 전까지 울먹이던 은채는 언제 그랬냐는 듯 그네로 달려가더니 앞뒤로 힘차게 몸을 흔들었다. 어디선가 나타난 노란 줄무늬 고양이 한 마리가 나와 함께 말없이 은채의 진자운동을 지켜보았다. 은혜가 돌아온 건 30분도 더 지나서였다. 이미 지친 은채와 나는 벤치에 앉아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고양이에게 이름을 지어줄 뻔했다. 사람 많았어? 음성일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는 다시 주차장으로 걸어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올 때는 모두가 말이 없었다. 은채마저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았다. 시크릿 주주 노래 가사가 이명처럼 귓속을 떠돌았다. 내일은 더 빛날 거야. 내일은 꼭 이룰 거야. 내가 말렸지만 그날 밤 은혜는 마스크를 쓰고 잤다. 전화 소리에 잠이 깼다. 은혜가 전화를 받았고 멀리서 목소리가 의식 속으로 파도처럼 밀려왔다. 네, 맞는데요. 네네. 마지막 아 소리를 듣는 순간 눈이 번쩍 떠졌다. 파도가 아니라 쓰나미라는 직감. 보건소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내가 몸을 일으키자 은혜가 마스크를 고쳤으며 말했다. 양성이래. 2021년 11월 9일 화요일 아침 8시 37분이었다. 침대 밑에서 은채는 아직 자고 있었고 나 역시 글을 쓰다가 잠든 지 서너 시간밖에 되지 않았다. 집채만한 파도를 맞은 목조 건물처럼 머릿속이 부서진 채 짧은 생각들만 둥둥 떠다녔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나도 걸렸을까? 은채는? 어린이집은? 확진자한테는 전화가 오고 음성 나온 사람한테는 문자가 온대. 그래서 벨소리를 켜뒀거든. 은혜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 근처까지 걸어간 다음 몸을 돌려 말했다. 생활치료센터를 알아봐 주겠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구급차가 올 거래. 구급차? 그걸 타고 입소해야 해. 얼마나? 2주? 그때만 해도 우리는 코로나가 다 같은 코로나인 줄로만 알았다. 델타니, 오미크론이니, 독감 수준이니, 일일 확진자 62만 명이니 하는 이야기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시기였다. 매일 전국에서 확진자가 딱 1000명 나오던 시절, 걸리면 뉴스와 소문의 중심이 되고 동선이 공개되며 구급차가 출동하던 시절, 은혜가 그 1000명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오전 내내 전화가 계속해서 걸려왔다.
역학조사관, 보건소, 구청. 동거인 전화를 알려준 다음부터는 내 전화도 울리기 시작했다. 나와 은채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되었다. 은혜는 자신의 카드 번호와 동선, 그 과정에서 접촉한 사람들을 역학조사관에게 보고하고 있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가 밀려 있어 오늘은 입소가 불가능하니 하루 대기했다가 내일 입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만 하루 동안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어야 했다. 무엇보다 당장 나와 은채도 PCR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은채를 차에 태우고 보건소로 향했다. 어제와 똑같은 시크릿 주주 노래를 들으면서 갔다. 이번에는 노래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보건소에는 어제보다 더 긴 줄이 있었고 주차 자리는 여전히 없었다. 멀찍이 떨어진 공영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보건소를 향해 걸었다. 놀이터 앞에서 다시 은채가 그네를 타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없었다. 보건소에 도착하니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다가와 먼저 전자문진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 검사 경위, 확진자 접촉, 확진자 이름 김은혜, 발열 없음, 현재 증상 없음, 접촉 의심 여부. 예. 은채 것까지 2개를 작성하고 손을 소독하고 비닐 장갑을 낀 다음 줄 뒤에 섰다. 은채 손에는 장갑이 너무 컸지만 어쩔 수 없었다. 대신 나는 은채의 장갑 낀 손을 꼭 잡았다. 처음에는 잡고 있는 내 손을 흔들며 시크릿 주주를 흥얼거리던 은채는 줄이 짧아질수록 조용해졌다. 마침내 우리 부녀가 검사관 앞에 섰을 때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먼저 할게. 봐봐, 하나도 안 무서워. 나도 처음 하는 PCR 검사였지만 은채를 바라보며 애써 침착한 척했다. 코 안으로 뭐가 쑥 들어오는가 싶더니 순간 뇌까지 찌르고 나가는 느낌이었다. 솔직히 아팠지만 티를 낼 수는 없었다. 이제 은채 차례인데 아이가 계속 울자 검사관은 손만 넣어 검사할 수 있는 부스에서 나와 접이식 의자를 펼쳤다. 아버님이 여기 앉으셔서 아이 좀 안아주세요. 내가 의자에 앉고 그 위에 은채를 앉히자 검사관은 키를 낮춰 은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고는 인사인지 검체 채취용 면봉이 보이지 않게 하려는 건지 모르게 2 손을 흔들며 말했다. 언니가 금방 끝낼게. 아프지 않게. 알겠지? 많이 아팠어? 공영 주차장까지 돌아오는 길에 은채에게 물었다. 은채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잡고 있던 내 손을 더 세게 쥐었다. 이제는 비닐 장갑 없는 작은 손이 땀으로 끈적거렸다. 나는 조금 전 은채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검사관에 대해 생각했다. 잠깐이었지만 아이를 위해 그가 지었던 눈빛을 기억하려 애썼다. 그렇게 해주어 고마웠다고, 덕분에 아이가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하고 싶었다. 놀이터를 지날 때쯤 은채가 손가락을 치켜들며 소리쳤다. 좋은
경우의 수를 따져본다. 1. 은채 음성, 나 음성. 은혜만 입소. 둘이 2주 동안 자가격리한다. 만약 지금 잠복 기간 중인 거라면 추후 누구든 확진 가능. 2. 은채 양성, 나 음성. 은혜와 은채가 함께 입소. 나는 혼자 2주 동안 자가격리한다. 추후 나도 확진될 가능성 있음. 3. 은채 음성, 나 양성. 은채 혼자 집에 있을 수 없으니 은혜가 먼저 입소하면 내가 은채와 함께 2주 동안 자가격리 및 재택치료하거나 아예 다 같이 재택치료한다. 은채를 친가나 외가에 보내 격리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부모님들이 고위험군이고 은채 역시 잠복기간 중일 수 있으므로 위험. 4. 은채 양성, 나 양성. 모두 양성이면 은혜가 입소할 필요 없이 모두 한꺼번에 자가격리 및 재택치료한다. 월드컵에 나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게 주어진 경우의 수라면 무엇을 원하거나 빌어야 할지 분명한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건 잘 모르겠다. 소리가... 미안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네요.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어제 아내가 코로나에 확진되었어요. 오늘 오전에 구급차를 타고 격리시설로 떠났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네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지만 그래도 우리는 수업을 계속해야겠죠. 지금 저는 어린이와 함께 격리 중이기 때문에 혹시 화면에 어린이가 출몰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설로 돌아가 볼까요? 제 생각에 사실 이건 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빵. 맞아요. 우리가 일주일에도 몇 번씩 먹는 바로 그 빵이요. 3개의 빵. 그게 이 소설의 전부입니다. 첫 번째 빵은 스코티를 위해 엄마 앤이 주문한 $16짜리 초콜릿 케이크죠. 미국 중산층의 문화가 그렇듯 이 케이크는 스코티를 위해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습니다. 하얀 별이 뿌려진 케이크 위에는 우주선과 발사대, 다른 쪽 끝에는 빨간 프로스팅으로 만든 행성이 장식되어 있고 그 아래엔 초록색으로 스코티의 이름이 적힐 예정이에요. 아마도 이 케이크는 월요일로 예정된 스코티의 생일 파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케이크 없는 파티란 곤란하니까요. 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스코티의 생일 케이크는 끝까지 개봉되지 못합니다. 존재 자체로 축하를 받아야 하는 이날, 스코티는 도리어 사고를 당하고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빠지고 마니까요. 병원에 있는 스코티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분서주하는 동안 생일 케이크는 빵집 한 구석에서 조용히 상해갑니다. 마치 스코티처럼요. 아니, 마치나 처럼이 아닙니다. 그건 스코티예요. 거기엔 스코티의 이름이 적혀 있고 스코티의 꿈이 그려져 있잖아요. 스코티는 케이크고 케이크는 스코티입니다. 문제는 시체가 된 스코티와 상한 케이크가 누구한테도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찾아온 부모에게 빵집 주인이 화를 내며 반값이라도 가져가시오 라고 말하는 순간 케이크는 정말로 스코티가 됩니다. $8와 8살. 이건 유괴범들이 부르는 아이의 몸값처럼 들리기도 하죠. 문학에서 스코티 같은 죽음은 생각보다 드물지 않습니다.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죽을 이유가 없는 어리거나 결백한 존재의 죽음.
이런 인물들을 우리는 크라이스트 피겨라고 부르죠. 예수에게도 그를 팔아넘긴 몸값이 있었고요. 이런 이들의 죽음은 단순히 억울하고 무고한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의 죽음이 그의 제자와 가족, 심지어 적이었던 로마 군인들까지 변화시켰던 것처럼요. 자, 그렇다면 스코티의 죽음은 누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서 발신 번호 02-2091-4490 발신 시간 2021년 11월 10일 09시 6분 문은채님 2017년 8월 5일생 여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음성입니다. 문지형님 1980년 1월 21일생 남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음성입니다. 1. 본 문자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위한 PCR 음성 확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본 문자를 통한 PCR 음성 확인 유효기간은 2021년 11월 12일 24시까지입니다. 문자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에 자정까지 인정. 3. 본 문자를 위변조하거나 사용할 경우 위변조한 사람은 물론이고 위변조된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도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및 위변조 문서의 행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2021년 11월 10일 수요일 아침 9시 6분 전화 대신 문자가 왔다. 결과는 둘 다 음성 1번이었다. 경우의 수를 꼽아보던 우리는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혹은 최선인지 차선인지 최악인지 판단할 겨를조차 없었다. 그건 이미 일어난 일이었고 그렇다면 그 다음 수순은 받아들이는 것뿐이었다. 나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비대면 수업을 공지하고 양해를 구했다. 은혜는 캐리어에 병원에 가져갈 짐을 싸두고 기다렸다. 오전 11시 35분, 구급차가 집 근처에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고 은혜는 집을 떠났다. 포옹도 뽀뽀도 없는 건조한 이별이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은채는 엄마와 헤어질 때 울지 않았다. 두 번째 빵은 늦은 밤 앤과 하워드 부부에게 빵집 주인이 대접하는 시나몬 롤빵입니다. 찾아가지 않은 스코티의 케이크를 두고 부부와 감정 대립을 벌이던 빵집 주인은 스코티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부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오븐에서 갓 구운 따뜻한 시나몬 롤빵과 방금 내린 커피를 대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아마 뭘 좀 먹는 게 좋을 겁니다. 여기 갓 나온 따뜻한 롤빵을 드셔보세요. 계속 먹고 힘을 내야 합니다. 이럴 땐 먹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도움이 되는 법이니까요. Small Good Thing 이라는 소설의 원래 제목이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작지만 좋은 것, 대단치 않지만 쓸모가 있는 것. 이 제목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시나몬 롤빵인 셈이죠. 갓 구운 빵은 얼마나 달콤하고 따뜻할까요? 잠깐 살았던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미국의 디저트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달았던 것 같아요. 머리가 띵하고 울릴 정도로요. 앤과 하워드는 그런 빵을 먹습니다.
소설에 보면 애는 롤빵을 3개나 먹어 주인을 기쁘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자식을 잃은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을 과연 위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으로 몸과 마음이 완전히 탈진해버린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말을 건네야 할까요? 빵집 주인은 섣부르게 그 상처와 고통에 관해 말하거나 위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빵을 건넬 뿐이에요. 달고 따뜻한 그 시나몬 롤빵을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지금 이 3사람이 둘러앉아 빵과 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방금 전까지 이들은 서로를 적대적으로 몰아붙이는 사이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함께 뭔가를 먹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나 문학에서나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친교 행위입니다. 먹는다는 건 아주 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거나 싫어하는 사람과 일은 같이 할 수 있어도 결코 밥은 함께 먹고 싶지 않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수업 끝나고 저랑 같이 밥 먹자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 네. 반대로 좋아하는 사람,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밥 한번 먹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힌트를 드려볼까요? 이 3사람이 함께 먹고 마시는 이유는 지금 여기 없는 사람, 스코티 때문입니다. 어리고 죄가 없는 스코티는 아무 이유 없이 죽었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그 죽음을 기억하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고 들었던 이야기 아닌가요? 앞서 한번 등장했던 2000년 전의 사내와 제자들의 식사가 떠오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유명한 그림도 있죠. 최후의 만찬. 예수는 빵을 주면서 이것이 내 살이라 하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이 내 피라고 말합니다. 그 마지막 저녁 식사에서 예수가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만찬 영성체 의식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추모와 제사가 결국은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에 없는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난 구멍을 더듬어 보는 시간입니다. 빵이 롤빵으로, 포도주가 커피로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습니다. 지금 이 3사람은 자신들만의 성찬을 나누는 중입니다. 죽은 이의 살과 피는 빵과 포도주, 아니 시나몬 롤빵과 커피가 되어 지금 여기 남겨진 사람들의 일부가 됩니다. 수업을 하는 동안 아이는 거실에서 시크릿 주주를 본다. 그동안은 되도록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넷플릭스 시청을 하루 1시간 이내로 조절하려고 해왔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 엄마도 없고 어린이집에도 갈 수 없고 심지어 문 밖을 나갈 수조차 없다. 수업은 6시간. 아이에겐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나는 2시간 26분짜리 시크릿 주주 시즌 1 전편을 재생시키고 방문을 닫는다. 무슨 일 있으면 꼭 문 열고 들어와야 해. 알겠지? 은채는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한 채 고개를 끄덕인다. 앞서 설명한 2개의 빵만으로도 이 소설은 나쁘지 않습니다. 상실과 위로, 불가해한 삶의 잔인함과 이를 쓰다듬는 뜻밖의 손길을 다룬 괜찮은 작품이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랫동안 마음에 품을 이야기라기보다는 얼마간 통속적인 이야기였다고 저는 기억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소설의 탁월함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빵을 지나 세 번째 빵으로 나아가는 지점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빵은 그들이 롤빵을 먹은 이후에 주인이 갑작스럽게 내놓은 빵입니다. 검은 빵이라고 번역됐지만 사실 이건 빵도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다크 로프, 말 그대로 그냥 검은 덩어리거든요. 이름이 없는 빵, 메뉴에 없는 빵입니다. 이걸 자르면서 주인은 말하죠. 이 냄새 좀 맡아보세요. 뜯어먹기 힘든 빵이지만 맛은 풍부해요.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뜯어먹기 힘들지만 맛은 풍부하다. 어쩌면 이건 인생에 관한 완벽한 메타포가 아닐까요? 생각해보세요. 어릴 때 우리는 매일이 생일이기를 바라죠. 지금도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나면 오늘 생일이네 하잖아요? 네. 인생에 대해 뭘 모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초콜릿 케이크와 색색의 촛불로 가득 차 있기를 기대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주인공인 축제와 파티가 이어지기를 원하죠. 하지만 어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인생을 조금 더 알게 되면 우리는 실망스러운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삶이 결국 고통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가족 고통, 학교 고통, 공부 고통, 친구 관계 고통, 연애 고통, 취업 고통, 이 글쓰기 수업도 고통이죠. 과제해야지, 재미없는 소설 읽어야지, 기말에 긴 글까지 써야지. 그렇지 않나요? 세상의 모든 게 다 고통입니다. 괴롭지 않은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빵을 찾습니다. 시나몬 롤빵처럼 갓 구운 달콤하고 따뜻한 빵. 그 설탕과 온기를 찾아 헤매는 거죠. 누군가는 술에서, 누군가는 게임에서, 누군가는 음식이나 유튜브나 종교나 연애에서 그걸 찾으려 합니다. 그래야 이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위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단 걸 많이 먹으면 물리거든요. 롤빵으로 잠깐의 배고픔을 해결한다 해도 결국은 더 큰 허기와 갈증이 찾아옵니다. 이전보다 더 공허해지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거기에 검은 덩어리가 있습니다. 뜯어먹기 힘들지만 맛은 풍부한 인생 그 자체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단계에서는 기쁨도 슬픔도 행운도 불운도 쾌락도 고통도 모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좋다 싫다가 아니라 풍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희망도 절망도 없이 그냥 사는 것입니다. 일어난 일을 두 팔 벌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부는 이름조차 정해지지 않은 이 빵을 먹죠. 더 이상 먹지 못할 정도로 먹습니다. 먹는다는 건 그걸 내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 검은 덩어리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건 바로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고 아이가 들어온다. 내 의자 옆에 선 아이는 울고 있다. 나는 황급히 음소거 버튼을 누르고 묻는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한참 전부터 울었는지 은채의 눈두덩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다. 무서워. 벨라 무서워. 벨라? 벨라 무서워. 벨라가 시크릿 주주에 등장하는 나쁜 마녀라는 것을 그때 나는 알지 못한다. 대신 나는 우는 은채를 품에 안아 달래기 시작한다. 다시 마이크를 켜고 검은 네모로만 존재하는 화면 속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한다. 아유, 미안합니다. 아이가 갑자기 울면서 들어와서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마치 불꽃놀이를 하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 20개의 불빛이 켜진다. 수업 내내 화면을 켜지 않았던 학생들이 화면을 켜고 자신의 얼굴을 내미는 것이다. 아이를 보기 위해, 아이에게 말하기 위해, 아이를 위로하기 위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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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할 때는 들을 수 없었던 목소리가 노트북 밖으로 쏟아지고 채팅창에는 하트, 스마일, 눈물, 엄지, 사탕, 기도 이모티콘들이 끝없이 줄지어 올라간다. 나는 몇 초간 멍하니 화면을 보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아이의 귀에 대고 속삭인다. 은채야, 저기 봐봐. 아이를 내보내고 수업을 서둘러 마무리한다. 아이를 잃은 부부에게 검은 덩어리와 함께 찾아온 것은 에피판이라 불리는 깨달음의 순간이라고. 이전과 이후가 영원히 갈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이제 그들에게는 슬픔과 상실과 죽음을 넘어선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될 거라고 나는 머리로 이야기한다. 하지만 내 마음은 신기루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 20개의 얼굴과 그들의 다정한 목소리와 동아줄처럼 위로 줄지어 올라가던 작고 귀여운 이모티콘들에 가 있다. 그걸 생각하니 말하면서 자꾸 목이 메인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소설은 카버라는 무뚝뚝한 빵집 주인이 인생에서 무언가를 잃고 넘어지고 상처받은 우리에게 건네는 조그마한 시나몬 롤빵인지도 몰라요. 카버는 한국어 소설의 의미를 알았을 리 없지만 원래 소설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꾸민 말, 작은 이야기, 보잘것없는 속설, 스멀 굿띵. 각자의 삶에서 어떤 고통, 어떤 재난, 어떤 비극과 맞서 싸우고 있는 우리는 이 따뜻한 시나몬 롤빵을 먹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 자신 앞에 놓인 인생이라는 이름의 검은 덩어리를 먹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이 검은 빵이 아닌 것은 어쩌면 그래서인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삶은 소설 바깥에 존재하기 마련이니까요. 카버가 보여준 검은 덩어리는 결코 종이 위에 있지 않습니다. 내 검은 빵은 페이지 바깥에, 책을 덮고 난 다음에 비로소 존재하고 또 찾아올 거예요. 수업을 마치고 거실로 나가자 아이가 없다. 여전히 재생 중인 시크릿 주주에서는 은채가 말했던 나쁜 마녀 벨라와 주주 친구들이 싸우고 있다. 나쁜 마법은 언제나 착한 마음을 이길 수 없어. 주주가 벨라를 향해 소리치는 동안
나는 은채를 찾아 돌아다닌다. 아이는 형광등이 환하게 켜진 안방 침대에 잠들어 있다. 울다 잠들었는지 눈가에 하얀 자국이 남았다. 인기척 때문에 아이가 몸을 뒤척거린다. 나는 일어나 불을 끄고 조용히 아이 곁에 앉아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엄마가 선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805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805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805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은채와 둘이서 격리 생활을 시작한 지도 열흘이 되어간다. 둘만 남으면 먹는 것과 노는 것, 일하고 수업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했는데 오히려 가장 어려운 것은 아이의 마음을 돌보는 일이다. 멀쩡해 보였던 아이는 점점 더 기력이 없고 눈물이 많아진다. 어느 밤에는 엄마가 보고 싶다며 울음을 멈추지 않는 바람에 진을 빼기도 하고 어느 밤에는 자신을 안아서 재워달라는 말에 아이를 안고 앉은 상태로 벽에 기대 밤을 지새기도 한다.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에 이송되었던 은혜 역시 열과 기침으로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다인실에서 하루하루 바뀌는 새로운 사람들과 지내다 보니 연락도 쉽지 않다. 매일 저녁 페이스타임으로 짧게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누는 게 전부다. 은채는 하루 종일 엄마를 보고 싶어 하다가도 정작 영상통화를 시작하면 말이 없어진다. 좋은 소식이 있어. 은혜가 말한다. 어제부터 증상도 호전되고 수치도 좋아져서 빠르면 내일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눈앞에서 사라진 은채를 쫓다가 은혜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 어? 내일 집에 갈 수도 있다고. 분명히 기쁜데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 전화기를 들고 은채를 찾아 방으로 들어간다. 은채야! 엄마 내일 올 수도 있대! 아이가 침대에 누워서 초점 없는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보니 입술이 바짝 말라있고 얼굴은 발갛게 달아올라 있다. 자세히 보니 입 근처에는 발진 같은 것이 생겼다. 잠깐만. 나는 은희에게 말하고 거실로 다시 나가 온도계를 들고 들어온다. 아이의 귀에 온도계를 넣고 버튼을 누르자 몇 초 후에 붉은 등이 뜬다. 몇 도야? 은혜가 묻는다. 온도계는 화면 바깥에 있어 보이지 않는다. 잠깐 동안 나는 위험한 진실과 안전한 거짓 중에 무엇을 택해야 할지 망설인다. 36.7도라고 말하면 적어도 오늘 밤은 은혜가 안녕하게 잠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초콜릿 케이크와 롤빵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39.4도. 나는 검은 빵을 택한다. 자, 합평이란 말 다들 들어봤나요? 합평이 뭐죠? 저 아는 사람 있으면 말해볼까요? 네, 저기 뒤에 앉은 학생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의견을 말하는 것. 또 있나요? 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 네, 그것도 맞아요. 또 다른 의견? 우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글쓰기 수업의 최종 목표는 글을 쓰고 그 글을 더 좋은 글로 만드는 것이니까요. 말하자면 합평은 우리 수업의 하이라이트이자 절정, 클라이맥스, 기승전결의 전과 결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좋은 의견입니다. 다음 주부터 바로 이 합평을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이 정답을 이야기해 주었으니 저도 제 생각을 말해 볼까요? 합평이란 상대방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시간입니다. 은혜가 돌아오던 날 은채는 확진되었다. 그 전날 두 번째 PCR 검사에서 나와 은채를 맞아준 새로운 검사관은 지난번과 달리 다정하지 않았고 은채는 어른과 똑같은 방식으로 검사를 하다가 코피가 났다. 아이가 놀라 자지러지게 우는 바람에 검사는 지체되고 반복되었다. 다음날 아침에는 문자 대신 전화가 걸려왔고 보건소 담당자는 문은채 씨가 확진되었다고 말해주었다. 나는 음성이었다. 은혜는 퇴소하자마자 집에 있는 새로운 확진자를 돌봐야 했고 나는 내 방에서 두 번째 자가격리를 시작했다. 은혜가 없는 열흘 동안 아이와 함께 먹고 마시고 씻기고 잤으니 처음에는 나도 금방 증상이 나타나고 확진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차라리 그게 마음 편할 것 같았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뚜렷한 증상은 생기지 않았고 가뜩이나 좁은 집에서 더 좁은 방에만 갇혀 있으니 미칠 듯했다. 물론 문 밖에서는 또 다른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은혜의 기침은 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후각과 미각은 마비된 상태였다. 은채의 열과 발진도 점점 심해졌다. 우리는 시시각각 짧은 메시지와 통화를 주고받았지만 나중에는 서로의 기척과 소리만으로도 서로의 안부를 알 수 있었다. 사실 그즈음 나는 소설 쓰기를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두 권의 책을 냈지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다면 세 번째 책이라고 해서 뭐가 다르겠는가? 어느 출판사가 적자를 무릅쓰고 가망 없는 작가의 책을 내줄까? 현실적으로 나에게 글쓰기는 사치스러운 악취미에 불과했다. 게다가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셋이고 그렇다면 말 그대로 현실 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 20살 즈음 처음 작가가 되겠다고 말했을 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그래. 그럼 직업은 뭘 가질 거냐? 그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작가가 직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당시 내 순진한 선언에 빠져있던 무엇을 정확하게 지적해낸 것이다. 현실 감각. 그리고 나의 현실 감각은
이제서야 뒤늦게 고백하고 있었다. 너는 가망 없어. 이제 그만해, 제발. 격리 첫날 밤 나는 전날 인터넷에서 급하게 주문한 군대에서 쓰던 것과 비슷한 1인용 매트리스를 좁은 방에 펼치고 누워 스스로에게 물었다. 예술가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운과 재능과 실력이다. 너는 그중 무엇을 가지고 있나? 안타깝게도 셋 다 아니다. 앞으로 글을 쓰는 것이 너와 네 가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아무 의미도 없다. 나를 포함한 모두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만 빼면. 그런 결론에 이르자 갑자기 분노가 솟아오르면서 눈물이 찔끔 나려고 했다. 누구를 향한 분노인지 무엇을 위한 눈물이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냥 막연하게 세상과 책과 문학과 문단과 출판사와 편집자와 악플러와 그리고 바로 나 자신 때문이었던 것 같다. 잠이 싹 달아났고 나는 일어나 매트리스를 접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무언가 쓰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것 같았다. 그래, 그만두는 마당에 못 쓸 이야기가 어디 있겠는가. 체이싱 유 같은 함량 미달의 SF도 호랑이와의 하룻밤 같은 어쭙잖은 문단 문학도 아닌 글을 쓰자. 아니, 그냥 내 이야기를 쓰자. 나를 쓰자. 나는 새 문서를 클릭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문장들을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2022년 여름에 나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겪었다. 미국에서 두 번째 대학원을 졸업했고 새 직장을 얻었으며 7년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방이 하나인 집으로 이사를 했다. 하나하나의 변화가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커서 어리둥절한 순간이 많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시간은 천천히 그러나 세금처럼 확실하게 흘렀다. 내일, 또 내일, 또 내일. 우리는 총 24일을 격리하고 해제되었다. 그간 일어났던 몇 가지 일들을 기록해둔다. 1. 은채는 사흘 동안 고열에 시달리다 나흘째 되는 날부터 갑자기 멀쩡해졌다. 열도 내려가고 발진도 사라지고 컨디션도 회복되었다. 다만 놀이터에 나가서 놀지 못하는 것과 친구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하루에 2번씩은 울었다. 2. 은희의 후각과 미각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 몇 달이 지난 후에도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 기침은 격리 해제 후에도 1달 정도 지속되었다. 3. 은혜가 어디서 코로나에 감염되었는지는 끝까지 알아내지 못했다. 은혜 주위에는 확진자도 없었고 밀접 접촉자가 된 적도 없었으며 백신도 2차까지 모두 맞은 상태였다. 은혜에게 옮긴 사람도 옮은 사람도 없어 학교에서 유일한 델타 감염자였다. 은혜는 말했다.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아. 4. 나는 방에 격리된 열흘간의 2차 자가격리 기간 동안 500매짜리 소설의 초고를 완성했다. 유학 시절 내 이야기를 담은 자전적 소설이었다.
다 쓰고 나서 초급 한국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내가 원고를 보여주자 은혜는 콜록거리며 물었다. 근데 너무 한국어 교재 같지 않아? 오. 우리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집 앞에 무언가를 두고 갔다. 어린이집 선생님은 교재와 간식을, 아버지는 빵과 커피를, 은혜의 동료 교사는 물과 휴지를, 지혜는 냉동식품과 김치를 놓고 갔다. 은채 친구들도 편지와 과자를 두고 갔다. 어느 편지에서 은채의 단짝 친구 이온이는 이렇게 썼다. 은채야, 얼른 나와서 보자. 놀이터에서 기다릴게. 하트. 6. 최종 격리 해제를 위해 나는 격리 마지막 날 혼자 보건소에 갔다. 매주 한 번씩 한 달 내내 PCR 검사를 한 셈이었는데도 뇌까지 밀고 들어오는 면봉은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았다.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슬쩍 바라본 놀이터에는 노란 고양이가 그네 위에 올라가 있었다. 왜? 7. 나는 음성이었다.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대체 왜? 20명의 학생들을 5개 조로 나누어 합평을 진행한다. 나는 조를 바꾸어가며 참여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내 의견을 더한다. 대면 수업을 할 때는 말이 없고 비대면 수업을 할 때는 화면을 꺼놓고 있던 학생들이 놀랍게도 합평 시간이 되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견을 개진한다. 낯선 풍경이다. 나는 말을 줄이고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 음소거되지 않은 그들의 목소리는 서로 다른 리듬과 멜로디를 지닌 음악처럼 들린다. 다른 조를 찾아가기 위해 교실을 둘러보다가 나는 익숙한 교실이 낯설게 느껴지는 또 하나의 이유를 발견한다. 무영. 언제부턴가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오랜만에 페이스북에 출판사 편집장의 글이 올라왔다. 작년 가을 저희 출판사가 펴낸 책 호랑이와의 하룻밤이 올해 문학 나눔 도서로 선정되었습니다. 오늘은 고기 먹는 날. 예상하지 못한 소식이었기에 기쁜 마음이 든 것과 동시에 왜 내가 이걸 페이스북에서 봐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무명이지만 그래도 내가 작가인데 쓴 사람에게는 먼저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룻밤 고민하다가 다음날 오후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작가님, 소식 들으셨죠? 경사 났어요. 축하드립니다.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편집장은 큰 소리로 거의 소리를 질렀다. 나는 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물었다. 편집장님, 그럼 인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제까지의 판매 부수와 새로 찍는 부수도 알고 싶고요. 갑자기 정적이 흘렀다. 요란했던 방금 전과는 전혀 다른 온도였다. 한참 뒤에야 편집장은 차분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작가님, 저희도 요즘 너무 힘들어요. 좀 살려주세요. 전화를 끊으며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이 사람을 죽이고 있었나? 책의 판매 부수, 작가에게 줄 인쇄는 대체 어떤 종류의 기밀이길래 말해줄 수 없는 걸까? 무명의 무면허인 나는 이제 급기야 살인자까지 되어버린 걸까? 언젠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이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내가 보지 못했던 땅을 향하고 있던
그의 진짜 얼굴도. 홀리는 이야기는 어떻게 쓰는가를 쓴 낸시 오 스미스는 하평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평이란 지나가는 사람에게 기관총을 하나 쥐어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저기 놀이터에 우리 집 아이들이 놀고 있으니 가서 이 총으로 좀 쏴주세요.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은 총을 들고 가서 정말로 아이들을 쏴버린다는 거죠. 자기 일 아니니까요. 네, 유혹하는 글쓰기에서 스티븐 킹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결국 굴 껍질에 스며든 모래알이 진주를 만드는 것이지 다른 굴들과 모여 진주 만들기 워크숍을 연다고 진주가 생기는 게 아니다. 어떤가요? 하평은 정말로 무섭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일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의 글과 연결되어 있다. 하평을 통해 우리는 그 정신적 탯줄을 잘라야만 한다. 그 과정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자, 이제 하평을 시작합시다. 2017년 8월 5일 토요일 8시 35분. 눈앞에 내일과 소망이 양쪽으로 갈라지고 간호사가 갈라진 목소리로 나를 부르던 순간으로 돌아간다. 수술복처럼 생긴 보호자용 가운을 입고 안으로 들어가면 간호사들이 뭔가를 닦아내고 있다. 저기 조그맣게 그러나 누구보다 크게 울부짖고 있는 생명체가 방금 아내의 뱃속에서 빠져나온 내 아이라는 것을 나는 알아챈다. 탯줄 자르세요. 흰 천으로 아이 몸에 묻은 피와 이물질을 닦아내던 간호사가 나에게 뭔가를 건넨다. 가위. 나는 그가 건네준 가위를 보며 잠시 머뭇거린다. 이렇게 작은 걸 준다고? 눈썹이나 코털을 정리하면 딱 어울릴 것을. 간호사가 지친 목소리로 재촉한다. 어서요. 나는 지나치게 작은 가위를 들고 아이의 탯줄을 자르려 시도한다. 탯줄을 본 건 당연히 처음이다. 그 전까지 나는 탯줄의 지름이나 굵기를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다. 누가 그러겠는가? 막연히 빨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탯줄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크고 굵다. 가위질을 한 번 하자 피가 울컥 흘러나온다. 나는 멈칫한다. 어서. 간호사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애원처럼 들린다. 나는 갑자기 전원이 들어온 잔디깎기 기계처럼 가위를 빠르게 움직인다. 마침내 탯줄이 잘리고 간호사가 손바닥을 내민다. 손가락에서 빠지지 않는 가위를 겨우 꺼내 그 위에 올려놓는다. 수술실을 빠져나오며 나는 하평 시간마다 내가 했던 말을 떠올린다. 우리는 이 정신적 탯줄을 잘라야만 합니다. 그 과정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리고 깨닫는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을. 나에겐 그럴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눈앞에는 호랑이와의 하룻밤에 달린 새로운 백자평이 올라와 있다. 세 사람이 같이 가면 거기엔 반드시 배울 점이 있다. 그러나 이 소설에는 아무것도 없다.
악플의 주인공은 내 책에 별 하나를 남겼다. 연계를 줄 수 없었기 때문일까? 하평은 끝나지 않는다. 하평은 어디에나 있고 언제까지나 있다. 내가 쓰는 한, 내가 책을 내는 한, 인터넷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리고 정신적 탯줄은 여간에선 잘리지 않는다. 5년 전 내가 탯줄을 자른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작가와 탯줄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가 불쑥 내 곁으로 다가와 빨간색 카드를 내민다. 아빠, 이현이한테 편지 썼어요. 나는 겉면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힌 카드를 펼쳐 아이가 쓴 삐뚤빼뚤한 글씨를 읽는다. 이현아, 나 자가격리 끝났어. 하트, 은퇴 올림. 그날 밤 나는 이메일을 쓴다. 안녕하세요. 원고지 500매가량의 장편소설을 투고합니다. 간략한 시놉시스와 원고를 첨부했습니다.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지혁 드림. 하평이 끝나면 학생들은 하평에서 얻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각자 퇴고를 시작한다. 성적 입력 기한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데드라인은 대체로 수업 종강 일주일 후다. 퇴고를 마친 최종 원고를 나에게 이메일로 보내면 비로소 수업이 끝난다. 방학 중에는 수업에서 쓴 글들을 모아 작품집을 펴낸다. 자원하여 나선 학생들이 직접 편집위원이 되어 교정과 교열을 보고 내지 디자인을 하고 표지를 만든다. 물론 작품집 제목도 학생들의 의견과 투표로 정해진다. 완성된 작품집은 PDF 형태로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학기에 따라 인쇄 제본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후기를 대신하여 나는 작품집 맨 뒤에 짧은 글을 하나 써서 싣는다. 이번 학기에 나는 버스에 관한 글을 썼다. 터미널에서 리처드 브라우티건의 짧은 소설 그레이하운드의 비극에서 여자는 배우가 되기를 꿈꿉니다. 영화는 그녀의 종교였고 그녀는 마치 교회에 가듯 팝콘 한 봉지를 들고 극장에 가곤 했죠. 오리건주에 사는 그녀가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저 멀리 헐리우드에 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달 동안 헐리우드까지 가는 차비를 알아보기 위해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여자는 버스 터미널에 가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스스로 발길을 돌렸고 또 한 번은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포드 자동차 세일즈맨이 3번이나 그녀에게 청혼했는데 그녀는 버스터미널에 가서 헐리우드까지 가는 차비를 알아봐야 했기 때문에 모두 거절했습니다. 마침내 9월의 어느 따뜻한 날 황혼 무렵 그녀는 설거지를 마치고 호련히 집을 떠나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1938년 3월 10일부터 1938년 9월 2일까지 헐리우드로 가는 버스비가 얼마일지에 대해서만 생각하며 지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막상 도착해보니 터미널은 황량하고 무심한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죠.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고 초조해졌습니다. 이방인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도착이 늦어지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녀는 계속해서 다음 버스만을
기다리는 척했습니다. 끝내 차비를 물어볼 용기를 내지 못한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죽고 싶어 울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청혼을 한 젊은 포드 세일즈맨과 결혼해서 진과 루돌프라고 이름 붙인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31년이 지난 후에도 버스터미널을 지나갈 때면 그녀는 여전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는 버스터미널 대합실에 모여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자의 목적지로 향하는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해가 지고 황혼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버스를 탑시다. 차비는 없습니다. 종강하던 날 출석부를 제출하기 위해 과 사무실에 들렀는데 조교가 뜻밖의 말을 했다. 학과장님이 잠깐 보자고 하세요. 노크를 하고 학과장실에 들어가자 책상에 앉아있던 A 선생이 안경을 고쳤으며 일어났다. 거기 편하게 앉아요. 소파에 앉자 A 선생은 작은 쇼핑백을 하나 들고 와서 커피 테이블 위에 올렸다. 조교가 들어와 김이 솟아오르는 종이컵 2잔을 그 옆에 내려놓았다. 애가 아직 어리다고 그랬죠? 마음에 들까 모르겠네. 쇼핑백 가운데에는 귀여운 그림체의 고양이가 한 마리 그려져 있고 그 위에 아치형으로 둥글게 옐로우 캣이라는 글씨가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다. 고맙습니다. 뭐 이거 주려고 부른 건 아니고. 실은 학교 차원에서 우리 과에 변동이 좀 생기게 됐어요. 우리 학교만 그런 건 아니지만 국문과 취업률이 워낙 처참해야지. 학교에서도 이걸 없앨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고 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기시감. 나는 종이컵을 들어 입에 가져다 댔다. 달콤하고 쌉싸름한 믹스커피의 맛이 혀끝에서 맴돌았다. 다음 학기부터 우리 과 이름이 바뀌어요. 학부로 통합을 하게 된 거지. 이름이 좀 긴데 뭐였더라. 디지털 스토리텔링 융합 컨텐츠 학부. 대학에서 간판 바꿔다는 거야 흔한 일인데 문제는 글쓰기 수업이 없어지게 됐어요. 죄다 스토리텔링 수업으로 바꾸라지 뭐야. 두 번째라서 그랬을까? 이번에 나는 조금 더 빠르고 수월하게 A 선생의 말을 이해했다. 이번이 마지막 학기였다는 것을 종강날에 알게 되다니. 학생들에게 마지막 인사라도 더 정성껏 남겨야 했다는 후회가 들었다. A 선생이 원망스럽지는 않았다. 도리어 직접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선물까지 준비했다는 사실이 고맙게 느껴졌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그녀도 나도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을 가벼운 안부를 주고받다가 마침내 종이컵 바닥에 갈색 동그라미만 남았을 때 나는 일어섰다. A 선생은 문까지 따라와 나를 배웅했다.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서려는데 선생이 내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이제 스토리텔링 같은 걸 가르치세요. 그게 전망이 있어. 서울에 올라와 은혜에게 A 선생 이야기를 하며 선물을 내밀었더니 은혜가 말했다. 그래도 감사하네. 신경도 써주시고. 선물 포장된 상자 속에는 유아용 신발이 들어있었다. 조금 작아 보이는데? 내가 말했다.
은혜는 그러게 하며 사이즈를 살폈다. 몇이야? 120, 지금 문체 사이즈는 이제 170 신지? 은혜는 신발과 포장지를 다시 접어 상자에 넣으며 웃었다. 마음만 받아야지 뭐. 그건 뭐지? 해밍웨이가 썼다는 그 단어 몇 개짜리 소설. 나는 핸드폰을 찾아 구글에 검색어를 입력했다. 해밍웨이스 쇼티스트 쇼트 스토리. 그러자 첫 줄에 6단어짜리 소설이 떴다. For sale. Baby shoes. Never worn. 팝니다. 아기 신발. 한 번도 신지 않음. 맞아. 그거. 근데 해밍웨이가 쓴 거 아니래. 출처가 불명확하다는데? 그래? 은혜는 쇼핑백을 한쪽으로 치우고 소파에 앉았다. 나는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에서는 한동안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에 관한 소식들이 이어졌다. 난 어제부터 왜 이렇게 추운지 몰라. 은혜가 말했다. 애플을 주기 전에 학생에게 연락하는 일은 늘 조심스럽다. 동료 선생님들 말을 들어보면 나는 조금 이상한 편에 속했다. 연락 같은 걸 왜 하냐는 것이다. 일을 왜 어렵게 해?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지. 문 선생이 그런다고 학생들이 알아줄 것 같아? 처음에는 다른 선생님들의 태도가 기계적인 매너리즘 같다고 느꼈다. 반발심도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쉬워? 해볼 수 있는 데까진 해봐야지. 한 사람 인생이 달린 일인데.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사례를 겪을수록 증명되는 건 그들의 조언이 맞는다는 사실뿐이었다. 쓸데없는 일을 하고 결국 혼자 스트레스를 받는 건 나였다.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 누구세요? 이건 기본이다. 열의 7은 이렇게 말하고 셋은 전화 자체를 안 받는다. 제 번호 어떻게 하셨어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학생도 있다. 학생이 스스로 학교 시스템에 등록한 번호로 걸었을 뿐이지만 이럴 때 나는 스토커가 된 기분이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전화 끊자마자 바로 제출할게요. 정상적인 반응이고 들을 때는 다행스러운 말이지만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학생은 이것을 마지막으로 진짜 연락이 끊긴다. 바로 제출할 학생이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는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쪽은 언제나 나다. 지금 좀 바쁘니까 짧게 얘기해 주세요. 종종 잡상인 취급을 받기도 한다. 스토커와 잡상인 중에 고르라면 어느 쪽을 골라야 할까? 그동안 아팠어요. 헤어졌어요. 사정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마음에 병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러나 더 밀어붙이기에는 내가 나쁜 사람이 되고 마는 대답들. 피치 못할 개인적 사정 앞에서 기말과제를 제출하라고 재촉하는 비인간적인 선생이 되고 싶지는 않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마지막 수업에서 애플을, 더군다나 무영에게 주고 싶지 않지만 결석 횟수가 수업 주수의 4분의 1을 넘어가면 나로서도 방법이 없다. 스마트 출결 덕분에 출결 사항은 시스템에 기록되고 각각의 결석들이 유고 결석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애플을 피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나는 그의 사정을 듣고 싶다. 피치 못할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다. 잡상인이나 스토커로 오해받는 것보다 그의 진실이 더 중요하다.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나는 학교 E클래스에서 무영의 번호를 찾아 누른다. 여보세요? 낮고 어두운 목소리가 전화를 받는다. 순간 긴장한다. 이 번호가 맞나? 혹시 이무영 학생 전화 아닌가요? 전화기 저쪽의 목소리가 답이 없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 같은 것이 증폭되어 들린다. 일단 내가 해야 할 말을 계속한다. 저는 무영 씨가 대학에서 듣고 있는 수업 강사인데요. 성적 문제로 연락드렸습니다. 결석이 많아 이대로는... 잘못 거셨습니다. 목소리가 말한다. 전화가 끊긴다. 사라진 무영의 행방을 그려본다. 그는 어디론가 떠났을까? 학교를 그만두었을까? 휴학? 자퇴? 친구를 시켜 대신 받게 했을까? 사고를 당하거나 자살했을까? 혹 외국이나 감옥에 갔을까? 아니면 그저 전화번호를 바꾸었을 뿐일까? 알 수 없었다. 과제를 정리하고 나니 그가 제출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글쓰기 수업을 들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쓰지 않은 셈이다. 남은 것은 그가 준 한 권의 책뿐이었다. 비록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난 고민채로 읽고 싶은 데는 요 근래 은채가 가장 사랑하는 책이 되었다. 그 말은 곧 내가 매일 밤마다 그 책을 적어도 3번 이상 읽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으며 나는 그가 나에게 건넨 이 동화책이 실은 일종의 자기소개서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그에게 누구였을까? 공장 감독? 인사과장? 전무? 사장? 사육장소 곰? 기러기 떼? 내가 소파에서 은채에게 책을 읽어주는 동안 은혜는 마스크를 쓴 채 부엌 아일랜드 식탁에 앉아 노트북으로 밀린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은혜는 몸살 기운이 오미크론 변이 때문이 아닌가 의심한다. 나는 춥다는 말에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에 더한 걱정을 한다. 결국 은혜는 다음날 익숙한 보건소에서 다시 PCR 검사를 하고 이번에는 문자로 소식을 받는다. 음성. 은혜는 그 2글자가 올해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기뻐한다. 나는 이제 은혜도 다시 은채에게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기쁘다. 12월 26일. 크리스마스와 성적 입력을 모두 마치자 한 해가 끝난 기분이 든다. 성급한 마음으로 거실에서 2021년 달력을 떼어내고 새로 산 2022년 달력을 거는데 옆에서 구경하던 은채가 묻는다. 그럼 아빠는 이제 몇 살이야? 만으로 42살이지? 그럼 내가 언니네? 왜? 딸 6살이니까. 아빠는 42살이라니까. 그래, 42살. 아니, 은채는 씩 웃으며 덧붙인다. 그니까 아빠는 애기야.
집 앞 도로에서 버스를 기다린다. 오늘은 은채 어린이집에서 근교 눈썰매장으로 특별 야외 활동을 다녀오는 날이다. 걸어 다니기만 하던 아이가 어느새 버스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게 되었다는 사실이 낯설다. 이제 아이는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내가 모르는 이들과 내가 모르는 시간을 보내는데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다. 두꺼운 패딩을 입었는데도 매서운 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든다. 아이들은 춥지 않았을까? 갑자기 은채가 아침에 두꺼운 분홍색 패딩을 입었는지 얇은 연두색 점퍼를 입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불안해진다. 사거리 한쪽에서 노란색 버스가 나타난다. 다른 유치원 차를 빌렸는지 버스 앞에는 평화유치원이라는 글씨가 검은색으로 적혀 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려 확인해보니 알림 화면 속에서 이메일 앞부분이 눈에 들어온다. 문지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편집부에 소중한 원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원고... 누를까 말까 주저하는 사이 알림은 야속하게 위로 사라져버린다. 확인할까? 시간이 될까? 그 사이 버스가 천천히 속도를 줄인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멈춰서는 버스를 향해 빠르게 걷는다. 곧 문이 열리고 선생님의 손을 잡은 은채가 땅에 발을 내딛는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나를 발견한 은채는 하고 소리치며 뛰기 시작한다. 나에게 달려오는 몇 초의 시간 동안 분홍색 롱패딩을 입은 아이는 6살이었다가 13살이었다가 21살이었다가 35살이었다가 마침내 42살이 된다. 나는 언젠가의 엄마처럼 두 팔을 벌려 은채를 안는다. 아이 머리끝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힌다. 오늘 재미있었어? 응. 얼만큼? 핑핑만큼. 핑핑이 뭐야? 내가 묻자 은채는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내 손을 놓고 달리기 시작한다. 뛰지 마! 넘어져! 외치며 쫓아가는데 핸드폰이 다시 울린다. 이번에는 은혜다. 있잖아. 나도 믿기지는 않는데. 은혜의 떨리는 목소리 속에서 나는 알게 된다. 우리가 셋에서 넷이 되었다는 사실을. 은혜의 몸속에는 오미크론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어긋난 퍼즐이 맞춰지고 과거가 다른 모습으로 조립된다. 갑자기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한다. 순간적으로 눈앞에 아이가 보이지 않아 황급히 주위를 둘러본다. 저 멀리 아파트 입구 쪽에서 분홍색 삼각형이 나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아빠! 핑핑은 아빠야! 은채를 향해 가는 내 걸음이 점점 빨라진다. 아이는 다시 뒤돌아 뛴다. 나도 덩달아 뛰기 시작한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감각은 멍하지만 두 다리를 움직여 달리는 지금 이 순간 나는 오직 두 가지를 알고 있다.
또 하나의 수업이 끝났고 이제 나에겐 새로운 단어가 생겼다는 것을.